무스타파 하산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학교가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건물이 아이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죄책감은 그를 무너뜨렸죠. 절망의 한가운데 그는 한국 기술을 처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진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불신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진의 상처 위에 세워진 코리안 빌리지, 그곳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기술과 가슴을 울리는 철학이 있었죠. 그는 아직도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건물은 구조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땅이 갈라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튀르키예 남부 가지안테프에 사는 무스타파 하산입니다. 킹 압두라지즈 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25년 넘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한국과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지만 저는 항상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발전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들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규모 7.8의 초대형 지진이 우리 가지안테프와 인근 카흐라만마라시, 아디야만, 하타이 등 10개 도시를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땅이 마치 종이처럼 찢어지고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직접 설계한 알파루크 초등학교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조카 아흐메트가 다니던 그 학교였어요. 아흐메트는 11살의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건축가인 삼촌을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자주 제게 와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해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삼촌, 우리 학교는 절대 안 무너져요. 삼촌이 튼튼하게 지었다고 했잖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구조대가 열흘 동안 밤낮 없이 찾았지만 아흐메트와 같은 반 친구들 12명은 모두 잔해 속에서 차가운 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설계할 때 적용했다고 믿었던 내진 설계는 무용지물이었어요. 현지 기준에 맞춰 설계했지만 그 기준 자체가 이런 초대형 지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믿었던 건축 기술이, 제가 2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건물은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데 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왜 제가 만든 건물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흐메트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제 손으로 그린 설계도가 아이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절망이 머지않아 희망으로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지진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5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 천막과 낡은 컨테이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데도 말이죠. 저 역시 아내 파티마와 딸 아이셰, 그리고 아흐메트의 어머니인 제 누이 동생과 함께 난민촌 같은 임시 거주지에서 지내며 매일 복구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국제 구호단체들과 유엔이 초기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구조대와 의료진, 구호물품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구호단체들도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생존자 구조가 끝나고 나자 장기적인 복구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거든요.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시 재건을 약속했지만 예산 부족과 정치적 논란만 계속되었습니다. 재난복구기금이 신설되었다고는 하지만 자금 운용의 투명성 문제와 지역별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야당에서는 정부의 복구 계획이 너무 늦다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겨울철 임시 거주지의 난방 문제는 심각했고 특히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제 딸 아이셰도 찢어진 천막 사이로 불어오는 찬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숙제를 해야 했어요. 아빠 언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방은 언제 다시 생겨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추위에 떨며 물었습니다. 책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가 무너져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들은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거든요. 곧이야, 곧 새 집을 짓게 될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존 건축 방식으로는 또다시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것만 같았거든요. 더 강한 내진 설계 기준이 필요했지만 그런 기술력과 예산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3월 중순 어느 날 시청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복구 담당 공무원인 오메르 베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부에서 해외 선진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술도 좋지만 최근 아시아 쪽에서 주목받는 기술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모듈러 주택 시스템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LG 같은 전자제품, 현대와 기아 같은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건축이나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기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한국이 지진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우리만큼 큰 지진을 겪어본 적도 없는데요. 차라리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지진 경험이 많은 나라의 기술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반응은 거의 반발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오메르 베이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빠른 조립이 가능한 모듈러, 건축기술과 ICT 기반 재난 경보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내진 설계 기술도 뛰어나고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조그맣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방탄소년단이랑 김치 먹는 나라 맞죠? TV에서 봤어요. 순간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그 먼 나라에서 온 기술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메르 베이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으로도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우리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석 달 후인 6월 정말로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252명을 시작으로 건설 기술자들, NGO 활동가들, 코이카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총 2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10,000km가 넘는 먼 길을 왔어요.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현장 조사를 꼼꼼하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모델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기후와 지질,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한국 기술자 이정훈 씨와 한 팀이 되어 임시주택 설계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대우건설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어눌하지만 정성스러운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스타파 씨,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저희는 도구일 뿐이에요. 한국식 컨테이너 임시주택 설계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거주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세대마다 ICT 재난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고 철저한 내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시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문화적 차이로 충돌도 있었어요. 한국식 온돌 난방 시스템을 제안했을 때 현지 주민들은 낯설어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더 익숙해요. 하지만 이 방식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안전합니다. 겨울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훈 씨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꼼꼼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일명 코리안 빌리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켄데룬 지역에 500동 규모의 컨테이너 주택과 함께 보건소, 공동부엌, 어린이 놀이터, 여성쉼터, 행정사무소까지 완비된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조립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들을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해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불과 석 달 만에 모든 건물이 완성되었어요. 기존의 일반 건축 방식으로는 수년씩 걸릴 일이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각 가정의 구성원 수와 특별한 요구사항을 일일이 조사해서 맞춤형 주택을 배정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놀이공간과 가까운 곳에 배치했어요. 저희 가족이 배정받은 집은 30평방미터 규모였는데 거실과 방 2개, 부엌, 화장실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천막에서 몇 달을 지낸 후 집을 갖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완공식 날 천막에서 지내던 가족들이 하나둘셋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 딸 아이셰도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따뜻한 온돌 바닥까지. 아빠 정말 우리 집이에요. 이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이셰가 새 침대에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딸의 환한 웃음이었거든요.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도 새로 지어진 임시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육자료와 태블릿 PC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도 시작되었어요. 선생님, 우리 집 생겼어요. 이제 숙제할 책상도 있고 따뜻한 방도 있어요. 한국 아저씨들이 만들어주셨대요. 살아남은 아이 중 하나인 메르베가 저에게 달려와 말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정훈 씨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고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많았어요. 특히 한국식 주택 설계에서 화장실과 부엌의 위치, 기도실의 방향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외국 기술이 우리 마을을 지배해야 하느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부 보수적인 주민들은 한국식 주택 배치나 공동시설 운영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특히 남녀 공용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방침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우리 전통과 종교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맘 하산 에펜디가 마을 회의에서 제기한 문제였어요. 이때 이정훈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존경하는 이맘님, 저희는 여러분의 문화나 종교를 바꾸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함께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기도실 방향도 다시 조정하겠고 남녀 분리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어와 터키어로 서로 인사말과 일상 표현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친분을 쌓기도 했어요. 심지어 라마단 기간에는 함께 금식을 하며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터키어로 메르하바라고 배우고 고맙습니다를 테셰퀴르 에데림이라고 익혔어요. 반대로 터키 주민들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나이든 할머니 파티마 테이제가 이정훈 씨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글룸,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정훈 씨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기술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우정이 생겨났어요. 미래를 지키는 것 한국의 ICT 기반 재난 경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지진 감지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주민들의 스마트폰으로 경보가 전송되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전용 앱을 통해 대피 경로와 안전지역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마을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팀이 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안전을 위해 개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아이들 손목에는 재난 알림 웨어러블 기기가 채워졌습니다. 지진 발생 시 가장 안전한 대피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똑똑한 장치였어요. 평상시에는 건강관리와 학습 도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한 달 후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지진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보음이 울리자 모든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했고 특히 아이들은 웨어러블 기기가 안내하는 경로를 정확히 따라갔어요. 5분 만에 전체 주민의 98%가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지진이 와도 안 무서워요. 이 시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줘요.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10살 난 메흐메트가 손목의 기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의 진짜 가치는 복잡한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걸 말이에요.
드론을 이용한 3차원 지도 제작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 지역과 안전한 구조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구조 작업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거든요. 이 모든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관리되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었어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정훈 씨의 이 말이 저에게는 새로운 건축 철학이 되었어요. 저도 이제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우정 이렇게 해서 코리안 빌리지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임시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커뮤니티로 거듭났어요.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우정의 도시, 친구들의 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 프로젝트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건축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건축의 결합이라니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도 이런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어요. 전통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이 ICT 시스템, 관리와 커뮤니티 운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물리적인 힘보다 섬세함과 정밀함이 중요하죠. 여성들에게 더 적합한 분야일 수도 있어요. 마을관리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여성 연구원 아이시 한님이 말했어요. 그녀는 앙카라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시티 관리 전문가로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튀르키예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어요. 저도 무스타파 씨처럼 한국의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건축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오메르가 저에게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리안 빌리지의 성공은 인접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주변국들이 저희 시설을 견학하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렇게 혁신적인 도시 재건 기술을 도입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해봐야겠어요. UAE 아부다비 도시계획청 관계자가 방문 당시 말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진정한 협력이 가져온 결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우선하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저는 튀르키예-한국 재건 기술교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더 많은 지역에 전파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저는 이정훈 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진 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 나라의 수도에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정훈 씨와 재회했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스타파 씨,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삶을 구해주셨어요. 한국이 우리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고 그 마음이 마을을 그리고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함께 나눠주세요.